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금융론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전주에 한 거 잠깐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금리란 말이에요. 금리. 그럼 이제 금리가 뭐죠? 이제 이자 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이자율은 크게 뭐가 있어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 이 고정금리에서 대출자가 이자 위험을 부담해요. 그것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변동금리예요.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과 변동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고정금리 하에서는 이제 그 전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이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은행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이 위험을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이게 나오는 변동금리예요. 이거는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럼 이제 변동금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고정금리는 한번 이제 결정이 되면 쭉 불변이죠. 이게 만기 내내 이자율이 동일하다. 그럼 고정금리가 되겠죠.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이제 은행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채권자 또는 대출자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야?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 불이행.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무슨 말이에요? 원금과 이자 합해서 이걸 원리금이라 하죠. 이 원리금은 뭐야?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합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그냥 원리금 그러죠. 그럼 원리금을 어떻게 해야 돼? 이행해야 된단 말이죠. 계약 조건에 이미 약정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대출자 또는 은행 입장에서 난감한 노릇이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신용대출과 그 다음에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마이너스 통장, 이게 아주 대표적인 신용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신용대출이 있고요. 그다음 담보대출은 뭐냐면 담보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담대라고 그랬죠.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이 주담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우리가 이제 주로 주거용, 상업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주택담보대출 또는 상가담보대출 또는 토지담보대출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야? LTV라는 게 있죠. 이게 LTV.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LTV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담보 가격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를 잡은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대출액이 결정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대부 비율이 만약에 50%다. LTV가 50%다. 라고 한다면 담보를 누가 제공합니까? 채무자가 제공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얼마야? 대출액은 5천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출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TI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DTI, DSR 이거 다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DTI라는 게 뭐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해서 차입자의 소득에서 이거 빼고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제 뭐요? 이 DTI도 은행이 정하는데, 전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라고 있죠. 이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이 결정들은 누가 하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은행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뿌리면 은행은 이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게 한국은행장과 금융위원장,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이 셋이서 가장 중요한 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얼마냐면 40%예요. DTI가. 그럼 이제 이 DTI가 이제 40%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뜻이에요. 차입자의 소득에서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40%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40%를 벗어나게 되면은 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DTI가 충족되지 않으면 돈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입자 소득이 만약에 우리 5천만 원이라 합시다. 5천만 원이면 이렇게 곱하면 되죠. 따라서 0.4 곱하기 5천만 원, 4, 5, 20. 그러면 얼마야? 이 해당 주담대 이 원리금이 1년에 2천만 원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천만 원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돈 안 빌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월금이 그 다음에 얼마죠? 2천만 원이죠. 나누기 저당 상수 하시면 돼요. 왜 저당 상수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을 배워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럼 2천만 원 나누기 저당 상수 0.1이라 합시다. 보통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0.1로 주어집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2억이 되겠죠. 그럼 이제 2억이 이제 어떻게 돼요? 2억이 대출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요 대출액 구하는 공식 요거 좀 이따 또 한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DSR이라는 게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DTI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소득. 그 다음에 원리금 이거 없애고 원리금 맞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 차입자의 모든 금융 대권 대출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이거예요. 자, 해당 주담되면은 이제 뭐가 돼요? DTI가 되고, 그 다음에 차입자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되면 이건 뭐야? DSR이에요. 그래서 지금 DSR도 역시 몇 프로예요? 지금 1금융권에서는 0.4로 맞춰놓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벌써 LTV는 대출자 입장에서 담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출액을 결정한다는 얘기고 DTI나 DSR은 차입자의 소득을 보고 대출액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말 문제로. 그러니까 따라서 공식을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면 안 되고요. 의미를 알고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 요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LTV 곱하기 담보가격은 대출액. 그 다음에 DTI 곱하기 소득은 뭐야? 원리금. 요거 0이라 하고요. 그리고 원리금 계산이 되면 나누기 뭐요? 저당 상수. 요걸 해줘야 뭐가 된다? 대출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요게 1번, 요게 2번. 그러면 뭐라고 나오느냐? 시험 문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두 개 중에 작은 거를 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인 경우에는, 이제 요 부채 감당률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차후에 배우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주택이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LTV, DTI, DSR을 적용한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 세 가지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담대의 경우에. 그런데 상업용이나 토지담보대출은 다릅니다. LTV나 이제 뭐야? 부채 감당 갖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건 모르셔도 되겠고, 주택이 적용되는 게 LTV, DTI, DSR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배우는 게 뭐냐면, 변동금리예요. 자, 이제 변동금리인데, 구정이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는 어떻게 그러면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냐? 이거를 좀 봐야 돼요. 따라서 변동금리는 요 대출 이자율은 당연히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정하는 거죠, 은행이.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달을 해줘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운영 원리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을 받는단 말이야. 돈을 당겨가지고 그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달한다. 그럼 당연히 뭐야? 이자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조달금리라고 그래요. 이 조달금리가 뭐가 돼요? 예금, 금리.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은행은 뭐 정기금이나 뭐 보통예금, 적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당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예금주에게 이자 줘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냥 조달금리를 한단 말이에요. 통칭해서. 그럼 이제 조달금리의 대명사가 뭐야? 예금금리가 되겠습니다. 예금금리. 그럼 이걸 당긴단 말이에요. 당겨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출금리는 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더해주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 이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대출금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달금리 또는 예금금리를 뭐라 하느냐? 기준금리를 한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자, 그럼 이걸 기준금리라 하는데,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은행마다 예금금리가 다 들쑥날쑥해요. 여러분 지금 그 신문이나 방송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은행이냐, 신한은행이냐, 또는 뭐야, 우리은행이냐, 하나은행이냐에 따라서 1금융권인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들쑥날쑥해요,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이거를 통일을 시켜야 돼. 은행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야? 이제 은행연합회라고 있어요. 이 은행연합회에서 자, 통일을 시키자 해서 만든 게 뭐야? COFIX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뭐라 읽느냐? 코픽스라고 그래요. 코픽스. 이 코픽스가 의미하는 게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뭐야? 평균적인 조달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그 예금금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달금리를 코픽스라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뭘 썼느냐? CD라는 걸 썼어요. 지금도 조금 쓰이긴 하지만은 양도세 예금증서라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코픽스나 또는 CD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은행의 조달금리로서 평균적인 은행의 여러 은행들의 평균적인 조달금리를 말한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므로 요 내용을 알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일단 결정된 뭐가 있어요? 코픽스나 CD가 있단 말이죠. 이 코픽스나 CD를 가지고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신규 취급액 또는 잔액 기준, 잔액 기준 코픽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단기 코픽스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게 안 나옵니다. 그냥 코픽스가 그냥 의미하는 게 은행의 평균적인 조달금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픽스나 CD를 쓴단 말이에요. 이걸 쓰고 이게 이제 은행에 뭐가 돼요? 이게 조달금리죠. 요 조달금리를 뭐라고 그래요? 기준금리라고 그래요. 여기에다 뭘 더해주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더해준단 말이에요. 가상금리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행의 뭐야? 어떤 은행의 이윤이에요. 또는 마진. 은행도 어떻게 돼요? 대출을 심사하고 그다음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용부담도 부담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야? 이 가상금리로 이제 퉁쳐가지고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이제 은행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차입자의 신용 또는 담보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때 항상 보면 이렇게 나오죠. 최저 예를 들어서 3%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최저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변동금리로 지금 보면은 최저가 한 5%대고 그다음에 7%대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최저 5%라는 건 가장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상금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최대 7%라는 건 뭐냐면은 가상금리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차입자가 그만큼 신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은행에 가면 최저 몇 프로부터인데 5%가 못 빌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가상금리가 막 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할정돼요?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코픽스 금리가 3%고 가상금리가 2%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5%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코픽스가 이게 이제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느 걸 쓸 거냐는 은행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결정을 해요. 그럼 보통 지금 시중은행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6개월 코픽스를 많이 써요. 그럼 이 6개월을 뭐라 하느냐? 요 6개월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정 주기라 해요. 조정 주기. 그럼 조정 주기가 몇 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이게 6개월짜리다, 9개월짜리라는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고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채무자에게 고지합니다. 이건 우리 은행은 6개월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짜리구나. 그럼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무슨 금리야? 변동금리죠. 그래서 이 변동에 몇 개월이냐, 몇 개월마다 변하는 거냐는 요 조정 주기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뭘 봐야 돼요? 대출 계약서를 봐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3%였는데 이게 만약에 4%가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상금리가 일정할 때 어떻게 돼요? 이거 올랐죠? 그럼 대출금리는 몇 프로가 돼요? 6%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6개월마다 바뀌는 거죠. 이 조정주기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는 변동금리 빌렸을 때 주담대의 경우에 2%를 빌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5%, 6%예요. 왜? 계속 오르는 겁니다. 6개월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거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이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이 있고 예를 들어 9개월이 있다. 그러면 이제 6개월마다 어떻게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9개월은 뭐야? 9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뭐야? 6개월 이걸 쓰겠죠. 짧은 거를. 그러니까 따라서 보통 은행은 짧은 걸 선호하고 차입자는 긴 걸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차입자는 됐고 결론이 이거예요. 자, 대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율 조정주기가 길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은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럼 뭐야? 빨리빨리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무슨 위험을? 이자율 위험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금리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요 양가로 4번도 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보통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대출이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자,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정금리 하에서는 은행이 이자율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변동금리 하에서는 부담하지 않아요. 은행을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하에서는 이자율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해요. 그러나 변동금리는 차입자의 전가에 있으니까 부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의해서 고정이 이자가 비싸고 변동이 싼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대출이 실행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고정금리가 대출 이자율이 비싸고 변동금리가 그래서 싼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많이 빌리죠. 왜? 이자가 싸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양으로 4번.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금리가 변동금리 금리보다 뭐야? 높다. 이 높다, 낮다. 이거 아주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은 차입자 기준이 아니라 대출자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이자는 올라가는 거고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작으면 이자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봤느냐? 가장 큰 이제 고정금리와 이 변동금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자, 잠깐만요. 이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 원리금 상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나올 가능성은 100%예요, 이게. 근데 이게 100% 나오는데, 말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금년 33회 때도 역시 계산 문제, 말 문제 다 나왔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처음 접하는 분 입장에서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감한 부분을 어떻게 반복해서 해서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이제 34회 때도 또 낼까 안 낼까요? 또 냅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 왜 내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냐면 주택은 고가품이에요. 그 고가품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거를 안정시킬 이 어떤 그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거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금융이 받쳐줘야 돼요. 이제 주택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주담대가 되겠죠. 근데 이 주담대인데 이게 이제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변동금리가 만기가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 이하다. 그러면 3년 만에 예를 들어서 보통 얼마를 빌려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빌린다 합시다. 3억을 3년 만에 갚아라?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억을 10년 이상 40년까지 지금 나와요. 50년까지도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10년 이상 40년 동안 편안하게 갚아라 이거죠. 그럼 3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40년 이하로 이렇게 이거 만기예요. 만기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상환 부담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억을 3년 만에 갚아라 하고 3억을 10년 만에 갚아라 하고 그럼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 10년이 좋죠. 왜? 상환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변동금리가 위험하단 말이죠. 이게 이 시장이 변하면 금리가 막 변하니까 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낮다 이거죠. 이 차입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가능한 이 대출 이자율은 낮은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조건인데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줘야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민들이 또는 무주택자가 쉽게 이 주담대를 일으켜서 집을 장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중은행이 못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럼 시중은행이 왜 못하느냐? 이걸 안 해요. 이거를 왜 못하? 이런 조건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시중은행은 만기가 짧은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건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야 돼요. 근데 이자가 낮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은 당연히 변동을 좋아해요. 고정으로 해라? 그럼 이자가 비싸야 돼요. 근데 이자가 낮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은행의 운영 원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해준다라는 자체가 은행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해주기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요 주택담보대출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모기지라고 해요. 모기지. 영어로. 그에 따라서 이제 모가지가 아니라 모기지라 해요. 주택담보대출을. 이 모기지라 하는 건데 이거 은행이 못하니까 이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HF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한 20년 됐어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이 돼서 이 정부가 어떻게 돼요? 나서는 거예요, 이걸. 나서서 이 모기지를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래서 이거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뒷배경이 돼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대출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 모기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정책모기지예요. 그래서 정책모기지의 대명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금자리론이 정책모기지고 또 하나가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디딤돌 대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무슨 모기지요? 정책 모기지요. 그럼 정책 모기지는 요 바운다리 안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40년 이하 고정금리 이자는 낮아요. 이 조건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작년에 정책 모기지로 돈을 빌린 주담대를 일으킨 사람들은 지금 금리 오르든 말하든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고정으로 빌렸으니까. 만기 뭐 10년, 20년으로. 그래서 그때 당 작년에 이제 그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을 빌린 사람들이 대출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고정금리 3%였습니다. 3%를 빌렸어요, 작년에. 지금 4%로 좀 올랐던데,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3%로 상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가 오르든 말든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33회 때 금년이죠. 금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답 처리됐죠. 이게 이제 영목이지 주택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연금 또는 영목이지 보증을 누가 하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증을 해줘요. 이제 이거를 공적 보증이라 하죠. 이게 공적 연금 보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책 모기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원리금 상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부터 배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최정식을 전부 다 정책 모기지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 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요 세 가지 상환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됐든 말 문제가 됐든 단서가 나오는 거죠. 아무 말 없어도. 자, 무조건 무슨 금리예요? 고정금리고 만기는 몇 년이에요? 만기는 10년 이상, 그 다음에 몇 년이에요? 40년 이하. 이 조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업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이 주택을 매매, 중개 알선을 할 때 말입니다. 전부 다 뭐가 끼어 있어요? 이게 대출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대출 없는 아파트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이 대출이 끼었는데 이 대출 조건이 뭐고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못하면 뭐야? 그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만이 시험 문제도 맞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능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정책 모기지는 사실 미국이 먼저예요. 미국이 70년대 이후서부터 이제 개발한 걸 우리가 가서 배워서 그대로 보고 베낀 거예요, 우리가.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미국에서 만든 게 뭐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든 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들을 보면 이게 뒤죽박죽 돼 있는 교재들이 있던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야?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을 보완하게 만든 게 뭐야?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럼 이 원리금 균등에 장단점이 있겠죠? 이걸 또 보완한 게 뭐야? 체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세 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뻔해요. 그 장점과 단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원금 균등인데 이것도 외우지 말고 요 내용대로 되면 돼요. 원금이 일정한 상환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금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원금. 그럼 이제 원금, 이자 이거를 이제 나누기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쉬운 건데 자, 원금 균등은 어떻게 원금을 구하느냐? 그냥 대출액 나누기 만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대출액 나누기 뭐야? 만기. 그럼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액이 1억이고
만기가 20년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나누기 20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500만 원 나오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 500만 원이 뭐야? 원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 원이 붙으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억을 만 원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느냐? 만 원이야 절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면 자, 만 원 곱하기 만 원은 얼마예요? 1억이에요. 만 원 곱하기 만 원은 1억이에요. 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만 원이야 절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억은 만 원이야 절사하게 되면 얼마야? 만 원이 되겠죠. 1억은 만 원이야 절사하면 만 원이 돼요. 그러면 1억은 만 원이니까 10억은 10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은 5천 원이 되겠죠. 이렇게 절사해버리고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정답 찾을 땐 곱하기 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억이니까 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이제 여기는 절사를 안 했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다 했는데 절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원금 균등이다. 그럼 원금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원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 원 나누기 20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얼마야? 500원이죠. 500원. 그러니까 따라서 원금 무조건 500원씩 상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게 만 원, 여기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500만 원. 500만 원을 상환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500만 원 일정하죠?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고 그래요. 원금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이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만 받으면 안 되죠. 이자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잘 보세요. 기초잔액에다가 이자율이 10%라 합시다. 고정금리 10%라 합시다. 그럼 여기 0.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야?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니까 1,500만 원 되죠? 그러면 1회차 때 연 불입 조건이라 한다면 얼마를 상환해야 돼요? 1,500만 원을 상환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말 잔액을 잘 봐야 됩니다. 1억에서 500만 원 갚았잖아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1억에서 얼마 갚았어요? 500만 원 갚았죠? 갚았으니까 얼마 남아요? 9,5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9,500만 원이 이렇게 이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9,500만 원 이율이 되거든요. 그럼 9,500만 원에서 또 얼마를 갚아요? 500만 원 또 갚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 10%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잔액을 알아야 돼요. 기초잔액은 뭐죠? 기말잔액이에요. 전기말 잔액. 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럼 950만 원이잖아요. 더하니까 뭐야? 1,4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9,500만 원에서 500만 원 갚았으니까 9천만 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상환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빚을 갚는다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자, 9,5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줘서 9천만 원 남았죠? 이걸 상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억에서 500만 원 갚아서 9,500만 원 떨어졌잖아. 이걸 상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한다라는 건 무엇 빼기 무엇이에요? 기초잔액 마이너스 원금 상환액이에요. 이자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아니라 원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결국은 이제 빚을 갚는다라는 건 원금을 상환해야 돼요. 원금.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하는 건데 원금은 어떻게 상환하는 거예요? 기초잔액 마이너스 원금 상환액이에요. 이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치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요 이제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말문제로, 요게 말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 그래프를 잘 보세요. 자, 원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금은 500만 원 일정하게 가죠. 근데 이자를 보세요. 이자는 보면, 처음엔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9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자가 작아지느냐? 기초잔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금 상환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가 어떻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원금 더하기 이자는 원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도 작아지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말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우리 본 것에 이렇게 나왔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조건 하에서 원리금이 예를 들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온다. 원리금이 증가한다. 틀린 거예요. 여기서 증가는 없죠. 다 감소죠, 이게.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선 원리금이 일정한 거예요? 원금이 일정한 거예요? 원금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냐면은, 만약에 이제 3회차를 구하시오. 이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3회차를 예를 들어서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3회차 어떻게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기초잔액. 그 다음에 뭐야? 원금 상환액, 이자, 원리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3회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3회차에 보면은 어떻게 원금은 알죠? 원금 얼마야? 10,000원 이하 절사에서 500원이라는 건 알죠. 근데 기초 잔액을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자도 모르니까 원리금도 못 구하는 거죠. 이제 이걸 구하라고 이제 뭐가 나오느냐? 계산 문제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 문제로. 그러면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모르겠고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뭘부터 구하는 거예요? 기초 잔액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나와요. 여기다 곱하기 0.10% 하니까 그러면 2번이 나왔으니까 3번도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겠죠, 이게. 기초 잔액, 그 다음에 원금. 왜 원금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원금을 구해야 하니까. 원금, 그 다음에 플러스 이자는 원리금. 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3회차죠? 자, 500원씩, 3회차는 500원씩 몇 번 갚았을까요? 3회차는 2번 갚은 거예요. 한 번, 2번 갚았죠. 그렇죠? 3회차는 2번 갚았고 5회차는 4번 갚은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3회차의 기초잔액이니까 기초잔액은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9천만 원이니까 몇 번 갚았으니까 2번 갚았으니까 1,000만 원 갚았으니까 9천만 원 된 거예요. 요게 2월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3회차의 기초잔액은 2번 갚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회차는 3번 갚은 거고 5회차는 4번 갚은 거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500만 원씩 죄송합니다. 500원이라 할게요. 만 원이야 절사. 500원씩 몇 번 갚았어요? 2번 갚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얼마 갚았어요? 1,000원 갚았죠? 1,000만 원 갚았잖아요. 그죠? 그럼 자 한번 봅시다. 500만 원, 500만 원, 2번 갚았어요. 1,000만 원 맞잖아요. 1,000만 원 갚았단 말이에요. 그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최초에 빌린 돈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10,000원이었죠. 1억. 10,000원이죠? 10,000원에서 1,000원 빼주니까 뭐야? 9,000원. 이렇게 돼요.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떨어지죠?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의 10%잖아요. 이거 10%니까 얼마야? 900원이죠. 그렇죠? 그럼 900원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얼마야? 1,4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꾸만 이거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기본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연습 문제 가지고 다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한 번만 더 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제 1억은 10,000원 이하 절사하면 10,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0원 나누기 만기 20년 하니까 얼마야? 무조건 원금 상환액은 500원이 되는 겁니다. 3회차 기초잔액 구하시오. 그럼 3회차는 뭐야? 500원씩 몇 번 갚았어요? 2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갚았으니까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에서 1,000원 빼주니까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기초잔액. 여기에 이자율이 몇 프로요? 10% 하니까 900원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뭐야? 원리금이죠. 1,4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일 쉬워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요 순서를 딱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야 돼요. 기초잔액, 그다음 원금 플러스 이자는 원리금. 이제 기말잔액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게 다 된 겁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이라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데, 자, 말 그대로 원리금 균등 뭐가 일정한 거냐? 원리금이 균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일정하다? 원리금이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리금이니까 두 개 더한 게 일정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매기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이거를. 그때 나오는 게 대출액 곱하기 뭐야? 드디어 나오는 게 저당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저당상수라고 알고 계세요. 저당상수는 시험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겠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대출액 곱하기 뭐라고 되겠어요? 저당상수는 뭐야? 원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원금 더하기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상수 주어집니다. 얼마 빌렸죠? 1억 빌렸죠. 10,000원 빌렸죠. 그럼 10,000원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 원리금이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식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상수로 나눠보자 이거죠. 양변을 저당상수로 나누게 되면 약분돼서 뭐만 남아요? 대출액만 남죠. 그러므로 대출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금 나누기 뭐야? 저당상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DTI 갖고 이 대출액 구할 때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가 대출액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렇게 유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됐다. 그러므로 대출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가 대출액이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쉽게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저당상수가 얼마라냐면 0.117460이라고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가 좀 복잡하죠. 조금 제일 복잡한 게 이건데 그래서 요 내용에 의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또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